저기, 아줌마. 방문에 서서 머뭇거리며 저를 부르는 사람은 재혼한 남편의 13살 난 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새엄마가 되어 안방에 들어앉은 제게 꾸박꾸박 아줌마라고 부르는 아이였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먼저 말을 걸거나 다가온 적이 없던 아이가 제게 직접 다가와 용건이 있다고 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시연아. 무슨 일인데? 뭐 필요한 거라도 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줌마한테 드릴 게 있어요. 나한테? 뭔데? 제게 줄 것이 있다는 아이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붓딸이 제게 건네줄 물건이 무엇일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생각보다 부피가 굉장히 큰 종이 가방에 담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제게 선물을 줄 만큼 저를 반기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터라 그 선물은 존재로 보나 크기로 보나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뒤를 이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몰라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 새엄마가 오시면 달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건 그 애의 죽은 엄마가 무려 3년 전에 딸에게 맡기고 간 물건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고장난 로봇처럼 한동안 그 상자만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아이는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듯 묻지도 않은 말을 덧붙였죠. 엄마가 피아노를 잘 치고 손가락이 가늘고 예쁜 사람이 새엄마로 오게 되면 전해달라고 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 새엄마로 들어오게 되면 아빠한테 달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그의 말에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이었거든요. 아이 아빠와는 겹치는 지인이 있어 몇 해 전 모임에서 만난 사이였고요. 3년 전에 죽은 아이의 엄마가 3년 후 재혼하게 될 자기 남편의 아내가 될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런 부탁을 했겠어요? 아이는 마치 빨리 열어보라고 저를 조르듯 쳐다보았고 결국 저는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 물건을 확인한 저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죠. 그건 아주 오래된 한복이었어요. 지금은 구경하기도 힘든 우리 엄마 세대나 입었을 법한 꽃분홍색 한복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한복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애는 그 한복을 보더니 다시 덧붙이더라고요. 엄마가 그걸 좀 입어달라고 했었는데. 이걸 나보고 입어달라고 했다고? 황당에 되묻는 저를 보고 아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한복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복을 입고 나니 그제야 잊고 살았던 기억 하나가 퍼뜩 떠오르는 겁니다. 무려 24, 5년은 된 일일 거예요. 저희 엄마가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한복이었고 옷장 정리를 하다 그 한복을 꺼내 입어본 것을 본 기억이 있었죠. 당시에 흔한 한복이긴 했지만 분명 제 기억 속의 한복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제 엄마 한복이라면 아이 친모가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뭔가 또 번쩍이듯 한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서연아, 혹시 엄마 성함이 뭐랬지? 저희 엄마 이현자 영자요. 이현영? 확실해? 네. 그럼 엄마 사진 같은 건 혹시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 사진은 안 보이던데. 그건 아빠가 치웠는데 아줌마 온다고. 아빠가 치웠어도
서연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있지 않아? 제 말에 아이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치우라고 한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빠에게 혼날 것 같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타일러 제가 확인할 게 있어 그렇다고 설득했어요. 아이는 그제야 핸드폰 속 엄마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그 한복을 챙겨 친정으로 갔죠. 엄마라면 그 한복을 확실히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는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온 저를 봤을 때보다 제가 다짜고짜 꺼낸 한복 상자에 더 크게 놀라더라고요. 어? 아, 이건 잠깐만. 내 한복 상자인데? 맞지? 엄마, 이거 엄마가 결혼할 때 입고 왔다던. 맞아. 여기 빛바른 글씨로 매원주단이라고 쓰여 있잖아. 엄마 결혼할 때 한복한 곳이야. 잠깐만 좀 봐보자. 엄마는 다급히 상자를 열었고 보자마자 자세히 볼 필요도 없다는 듯 자기 한복이 맞다고 하셨어요. 아, 이거 내가 재영이 갈 때 같이 보냈던 건데 설마 재영이 찾았어? 모르겠어. 시원엄마가 죽기 전에 내게 남긴 물건이라고 하던데? 아니지, 시원엄마가 왜? 설마 시원엄마가 재영이는 아니겠지? 엄마와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정말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놓고 산 이름과 얼굴이 어제 본 듯 선명해졌거든요. 재영이는 한때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던 아이로 아버지의 상간녀가 데려온 자식이었습니다. 그 애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시기는 비교적 선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14살이 되던 해였거든요. 그날 저는 중학교 첫 등교를 하고 풀린 긴장과 설렘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담임 선생님은 어땠고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였던 누구랑 같은 반이 됐고 뭐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급하게 들어선 참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기다린 건 엄마의 찢어질 듯한 고함이었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맞아도 당신은 아니라고 자신만만하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 엄마는 제가 돌아온 것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아빠는 무기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거실에서 줄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니 애초에 제 앞에서 그렇게 소리 높여 싸운 적도 그날이 처음이었고요. 인기척을 느끼고 바라본 곳에는 당시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남동생이 방문을 잡고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가방을 내려놓고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엄마는 미친 듯이 아빠에게 화를 쏟아붓고 있었죠. 유민이 유성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그 더러운 짓거리 할 때 자식들 얼굴은 생각도 안 나듯? 그렇게 본능만 쫓아 사는 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엄마가 내던진 리모컨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한 번 던지기 시작하니 엄마는 잡히는 대로 전부 던지고 깨부셨어요. 그래도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급기야 엄마는 아빠의 옷을 쥐고 당기고 밀치고 울부짖으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집에 말도 안 되게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죠. 제가 부모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더 자세히 알게 된 계기는 엄마가 외할머니와 하던 통화 내용에서였어요. 엄마는 울면서 외할머니에게 아빠가 10년 전 바람을 피웠다고 이야기를 했죠. 엄마, 10년 전이래. 나 10년이나 속고 살았어. 10년인지 그 전부터였는지 알게 뭐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민 아빠는 그럴 사람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세상에 이제 누굴 믿고 살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를 냈던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다음날 우리 집에 한 여자아이가 짐처럼 맡겨졌고 그게 재영이었어요. 이봐요. 애를 왜 여기다 두고 가요? 누구 마음대로. 그럼 애엄마도 죽은 마당에 애아빠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키워요?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이만큼이나 봐줬으면 됐지. 내가 죽은 언니 때문에 조카까지 키워야겠어요? 그거야 그쪽 사정이잖아요. 당장 데려가요. 아, 난 모르는 일이니까 애아빠한테 보라고 하든지 그도 아니면 어디 고아원에 보내면 되겠네. 이봐요. 재영이 이모라는 사람은 그렇게 어린 재영이를 두고 나몰라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듯 움츠린 여자아이만 덩그러니 현관에 남았죠. 엄마는 그 아이를 보고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내뱉더니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위에 올려둔 커다란 짐가방을 내렸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엄마 옷을 싸기 시작한 겁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밖에서 나온 자식까지 키우라고? 어림도 없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 꼴을 봐? 엄마 왜 그래? 가방을 왜 싸는 건데? 놔. 엄마 이제 여기서 안 살 거니까. 엄마 왜 그래? 어디 가려고 그래? 안 돼. 엄마는 더는 아빠랑 살 수가 없다. 배신도 정도 것이지. 바람도 모자라 밖에서 애를 데려와. 기가 막혀서 진짜. 엄마는 울며 애걸복걸하는 저를 내팽개친 채 짐가방을 쌌어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건지 아빠가 들어와 사태를 파악했고 짐을 싸고 있는 엄마를 보고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그랬죠. 진짜 나가겠다는 거야? 그럼 나보고 지금 이 집에서 저 애를 키우라는 거야? 일단 진정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잖아. 이런 일에 감정이 앞서지 않으면 대체 언제 감정이 앞선다는 건데? 비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는 살 수 없으니까. 유민 엄마. 애들 이름 입에 담지도 마.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어.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엄마 갈 거야. 너도 따라갈 거면 교복이랑 얼른 챙겨와. 누구 마음대로? 뭐? 나갈 거면 당신이나 나가. 왜 엄한 유민이까지 데려간대? 내가 그냥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그러곤 엄마는 저를 두고 팽하고 가버렸어요. 울부짖으며 엄마를 따라 나서려는 저를 아빠가 붙잡았고 저는 그렇게 눈앞에서 엄마를 놓쳤죠. 그때 남동생이 없었는데 그걸 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엄마가 집을 나간 그날을 악몽처럼 꾸곤 했거든요. 지금이야 당시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만 그때는 쉽지 않았어요. 아빠의 잘못으로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두 분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아빠는 그 애를 보고도 모른 척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는 천덕꾸러기처럼 현관에 어중간하게 서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애를 한번 쏘아본 뒤 방으로 들어가 집이 떠나가도록 울었죠. 그러다 잠이 든 것 같았어요. 남동생이 들어와서 저를 흔들어 깨웠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였습니다. 누나, 배고파. 알았어. 근데 엄마는 왜 없어? 잠깐 어디 갔어. 근데 거실에 있는 누나는 누구야? 몰라도 돼. 신경 쓰지 마. 저는 배가 고프다는 남동생과 함께 밥을 먹었고 그 애도 밥을 먹여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가버린 건
그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인데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재영이는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어른들 눈치를 엄청나게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당시에는 제 눈치를 엄청나게 봤죠.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한밤중에 나와 몰래 밥통이나 냉장고를 열어 배를 채우더라고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건지 눈치가 보여서인지 항상 식기는 깨끗이 설거지를 해놓고요. 그렇게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지냈죠.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건 제 삶이 더 고단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대부분 제가 채워야 했거든요. 이른 아침에 나가 저녁 늦게나 들어오는 아빠를 대신해 빨래를 비롯한 집안일을 책임져야 했죠. 밤낮으로 엄마를 찾는 어린 남동생을 챙겨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것도 저였고요. 근데 누나, 저 누나는 학교도 안 가? 유성아, 누나가 뭐라 그랬어? 신경 쓰지 말랬잖아. 알았어. 그 애는 우리가 학교에 가는 동안에도 내내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서 학교에 다닌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 오면서 다니던 학교가 멀어졌거나 전학해야 했겠죠. 하지만 그걸 돕는 어른이 없었으니 그 애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애를 내버려 두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 불행은 그 애로부터 시작되었고 저는 그 애를 미워할 자격이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냈을 거예요. 방에 들어와 숙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들어와 그러더군요. 누나, 왜? 배고파? 그게 아니라 저 누나 좀 이상해. 어디 아픈 것 같아. 뭐? 저는 열린 문틈으로 멀리 내다보이는 그 애를 보았습니다. 그 애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 애는 이 집에 온 뒤로 내내 소파에서 지냈는데 보통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거든요. 확실히 누워있는 것은 그 애답지 않은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내버려둬. 약 사올까? 유성아, 누나 지금 숙제하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쟤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 자꾸 그의 일로 귀찮게 구는 남동생에게 짜증을 팍 내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거실에서 뭔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깜짝 놀라 내다보니 그 애가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죠. 그러고도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만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실에 나가 그의 상태를 살폈는데 몸이 불덩이더라고요. 야, 너 왜 그래? 야, 내 말 안 들려? 누나, 어떡해? 이 누나 죽은 거야? 아이씨, 유성아, 전화기 좀 가져와봐. 얼른! 저는 바로 아빠한테 전화했습니다. 하필 그날은 아빠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연락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는 없었는데 당장 생각나는 게 아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119. 119에 전화해.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그 애를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른은 없냐는데 당장 부를 수 있는 어른이 없어 너무 난처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병원 공중전화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유민아, 너 지금 집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야? 이 번호는 대체 뭐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 병원이야. 뭐? 왜? 무슨 일인데? 그게 걔가 갑자기 쓰러졌어.
뭐? 누구? 설마 걔? 아빠는 출장 갔고 집에는 나랑 유성이밖에 없어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왔어. 근데 자꾸 병원에서는 어른들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빨리 와줘. 나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엄마. 엄마에게 투정을 부릴 수 있게 됐다는 안도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정말 그 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가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울자 결국 엄마가 병원으로 왔죠. 그때 그 애는 급성 폐렴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애를 곁에서 밤새도록 지켜본 것은 엄마였어요. 다행히 그 애는 다음 날이 되자 눈에 띄게 회복이 되었고 며칠 후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죠. 아빠는 그 전에 돌아왔지만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났으면서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퇴원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전쟁은 시작되었죠. 당신 최악인 줄은 알았지만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알아. 아니까 그만해. 알긴 뭘 알아. 애를 데려왔으면 제대로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한 달 새 애가 저 지경이 되는 게 말이 돼? 나도 없는데 출장을 어떻게 해서든 밀어서 애들 곁에 있었어야 할 거 아니야. 유민이 저거 고작 해 14살인데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유민이한테 다 떠넘겨 놓고 당신은 속 편하게 종일 밖에서 지내는 거 너무 양심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미안하다고. 나도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한 게 당신뿐이야? 나도 답답해. 아주 미쳐버리겠다고.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애가 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두 손으로 싹싹 비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줌마.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돌아보았고 그 애는 엉엉 울면서 빌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잘못했다 말하는 그 울음소리에 저도 덜컹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날 엄마와 아빠는 더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애를 겨우 달래서 씻기고 제 방에서 재웠어요. 내내 소파에서 자고 제가 밥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혼났죠. 아무리 그래도 밥은 같이 먹었어야지. 미운데 어떡해.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은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밥솥에 밥 해놓으면 나 없을 때 잘 꺼내 먹었어. 유민아, 아무리 그래도 됐다. 나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나도 안 한 걸. 엄마는 저를 질책하다가 소용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제가 고생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면서요. 그 뒤로 엄마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애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안방문이 닫히고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면 몰래 다가가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외갓집은 있다며. 알아봤어? 지병이 있으셔서 두 분 다 애를 키우기 힘들다고 하셨대. 그래서 죽고 나서 이모가 데리고 있었던 건데 애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어서 그런지 내내 불만이 많았고 애 엄마가 남겨놓은 기록들을 보고 수소문해서 날 찾아온 모양이야. 그럼 어쩌자고. 이대로 같이 키우자는 거야? 유민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제가 내 딸 같지가 않아. 그 여자 만난 거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게 벌써 10년이 더 된 일인데 느닷없이 난 알지도 못했던 애가 내 딸이라는데 비키겠어? 믿고 자시고 10년 전에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 10살이 되어서 왔는데 그럼 아니야?
진짜 잠깐 만난 건데 잠깐! 듣기 싫어. 누가 그런 소리 듣고 싶대? 앞으로 애 어떻게 할 건지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아빠한테 그런 대안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안방에서도 더는 이야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그 애를 불러앉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어요. 재영아, 엄마는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거야? 그냥 병이라고. 아,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에 대해 이야기한 건 없어? 그 애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답답한지 다시 한숨을 내쉬었죠. 외할머니 집이랑 이모 집 말고 재영이가 지냈던 집은 없고? 없어요. 외할머니 집에서는 하루 있었고 할머니가 아파서 바로 이모 집으로 갔어요. 이모 집은 어땠어? 싫었어요. 왜? 이모가 자꾸 화를 내서. 어렸을 때는 그때 엄마가 견뎌야 했던 그 무게를 알기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이혼이라도 해야겠는데 그 한 달 집을 나갔던 걸로도 저와 동생이 고생한 걸 봤으니 쉽지 않았겠죠. 현실적으로 엄마가 저희 남매를 데리고 나가 살기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렇게 여러 날 밤마다 두 분은 의논 아닌 의논을 하셨고 결국 힘겹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엄마가 그의 전학수속을 받기로 한 거예요. 엄마, 그럼 재영이 우리 집에서 사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여동생 생겼다고 생각하고 잘 챙겨줘. 난 싫은데. 아빠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책임지라고 해야지. 그럼 엄마랑 아빠는 헤어져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랑 유성이도 엄마랑 같이 하기 힘들어. 왜? 아빠가 원하지 않으면 엄마가 너희들 데려가기 힘들어서 그래. 지금은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겠다. 그렇다고 쟤랑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야? 유민아, 엄마도 유민이 마음 잘 알아.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도 생기는 거야. 아빠가 큰 잘못은 했지만 재영이까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아니다 싶었어. 나중에 너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엄마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 엄마가 그 일을 제게 다시 이해시키는 일은 없었지만 지금은 저도 그때 엄마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은 합니다. 그냥 엄마가 너무 착했던 거예요. 책임질 필요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책임감을 느낀 것이죠. 어쨌든 부모님의 결론은 그 애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저는 군말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물론 절대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어요. 방 문제만 해도 그랬죠. 아, 왜 내 방에서 지내? 그럼 유성이랑 같이 지내라고 해? 잠만 같이 자면 되는 거야. 재영이는 숙제할 때 식탁에서 하면 되고. 아, 그래도 싫다고. 내 방이잖아. 하유민,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엄마 도와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나만 엄마 도와야 돼? 왜 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되냐고. 아줌마, 저 그냥 소파에서 자도 돼요. 아니야, 재영아. 잘 때는 언니 방에 들어가서 자. 바닥에 이불 깔아줄게. 유민아, 너 그러지 마. 어차피 너도 자고 쟤도 잘 건데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아이, 진짜 짜증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점점 제 것을 빼앗기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애를 상대로 유치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마침 사춘기를 겪는 시기가 오기도 했고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부모님의 갈등에 저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애를 미워했던 건 맞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미워했지만 대놓고 미워하기 힘들었고 불쌍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건 또 쉽지 않더군요. 그러기엔 또 그 애가 너무 착했거든요. 그 애는 제가 잠이 들기 전에는 절대 제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눈을 뜨기 전에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나갔어요. 그 밖에도 제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설거지나 집안일을 해서 엄마에게 도움도 많이 되었죠. 빨래 개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많이 해본 거야? 네. 엄마가 바빠서 제가 다 했었어요. 언제부터? 빨래 넣는 건 9살 때부터 하고 개는 건 7살 때? 설거지도 그때부터 한 거야? 네. 이제 됐어. 나머지는 아줌마가 할 테니까 가서 숙제해. 숙제 다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그 애가 자기 친엄마랑 살 때도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어른들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거 하며 어린아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한 걸 보면 애가 애답지 않게 큰 것 같다고 했죠. 아빠의 잘못으로 그 애까지 미워하기엔 그 애는 좀 짠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애는 우리 집에 있는 동안 뭐든 열심히 하려고 했고 가족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어린 제 눈에도 보였으니 말 다 했죠. 재영아, 바닥 네가 닦은 거야? 네. 아까 숙제 다 끝나서 할 거 없어서 했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재영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돼. 바닥을 닦거나 청소하는 일은 아줌마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응? 네. 그 애가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학교를 다녀와 숙제를 하는 일이나 집안일 뿐이었어요. 10살짜리가 텔레비전도 보려고 하지 않고 종일 소파에 앉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궁리만 하는 것 같았죠. 문제는 그래서인지 아픈 날이 잦았어요. 배가 아파서 식은땀을 흘리는 일도 있고요. 병원에 가면 특별한 원인은 없었고 매번 신경성인 것 같다. 나이에 비해 스트레스가 큰 것 같다는 다소 황당한 진단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결국 엄마도 하지 마라 괜찮다 그러시다가 그게 안 통하니 차라리 그 애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맡기며 돕게 했어요. 그의 마음이 편해질 만큼 적당히요. 그렇게 우리 가족이 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그 애가 가족이 되었다고 느낀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모처럼 아빠가 여름휴가를 내고 근처 계곡으로 놀러 갔거든요. 몇 달 사이에 생긴 변화도 있고 집안 분위기 전환을 위해 큰맘 먹고 나선 길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만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 생기고 만 겁니다. 튜브를 타고 깊은 물에 들어간 남동생이 튜브를 놓치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것이죠. 근데 그걸 저도 몰랐고 엄마 아빠도 몰랐는데 재영이 그 애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구경만 하겠다던 애가 다급하게 물에 뛰어드는 걸 제가 봤고 그 끝에 허우적거리다 팔만 나온 남동생을 본 것이죠. 유성아! 제가 놀라 소리치자 아빠가 그 광경을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애는 허우적거리는 남동생을 붙잡아 올리려고 애썼는데 물에 빠진 사람 함부로 구하면 안 된다잖아요. 고작 10살짜리 애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8살짜리 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행히 아빠가 남동생을 붙들고 나왔고 그 애는 그제야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하유성, 괜찮아? 괜찮아요.
진짜 엄마 놀랬잖아. 엄마와 아빠가 놀라서 남동생을 살피는 동안 그 애는 물가로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전 그 순간 그 애가 너무 불쌍했어요. 내내 그 애가 불쌍하단 생각을 내심하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 애를 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수건을 가져다 그 애에게 내밀었어요. 그 애는 놀란 듯 저를 보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닦아. 물에 안 들어가겠다더니 그렇게 섣불리 들어가면 어떡해. 괜찮은데. 너는 맨날 괜찮다는 말밖에 못해? 야, 그리고 너 방금 죽을 뻔했어. 알아? 나 수영 잘해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렇게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너 방금 유성이가 붙들어서 너도 같이 물에 빠질 뻔했잖아. 저는 그 애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애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쫓아와서 그 애를 살폈죠. 엄마도 그 애를 너무 늦게 챙긴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인 것 같았습니다. 재영아, 괜찮아? 괜찮은 거야? 저는 괜찮아요. 유성이는 괜찮아요? 괜찮아. 네 덕분이야. 하마터면 유성이 빠진 줄도 몰랐을 뻔했어. 근데 왜 그랬어? 그러다 너도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너무 고마운 일인데 아줌마는 네가 너무 섣불렀다는 생각이 들어. 어렸을 때 저 바닷가에서 살아서 수영 잘해요. 그래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뭘 또 죄송해.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엄마는 제가 둘러준 수건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말려주고 남동생이 갈아입을 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어요. 졸지에 수영복 입고 집에 가게 된 남동생은 불만이 많았지만 자기를 구하려다 홀딱 젖었으니 할 말이 없었죠.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엄마와 저 남동생은 그 애를 서서히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의 노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자러 가기 전에 소파에 앉아있던 그 아이를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재영아. 응? 자고 싶으면 지금 들어와서 자도 돼. 그 애도 제가 하는 말에 좀 놀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고 싶을 때마다 들어와서 자. 나 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차차 그 아이가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왔습니다. 텔레비전 만화영화도 보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되기까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3년째 되던 해에는 저도 모르게 저희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게 되면서 그 애는 우리의 완전한 가족이 되었고요. 엄마의 한복도 그때 본 것이었어요. 그 애가 13살 때, 제가 17살 때 일이었죠. 엄마가 오랜만에 옷장 정리를 하겠다고 장롱에서 모든 옷을 꺼내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결혼식 때 입었다는 꽃분홍색 한복이 나왔던 거예요.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한복도 정리 대상이 되었죠. 저도 저지만 그 애도 그 한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엄마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야. 딱 시집 왔을 때 입고 왔으니 18년쯤 됐겠다. 그렇게 오래됐어? 근데 진짜 깨끗한데? 새 것 같아. 말이 18년이지. 새 거긴 새 거지. 그때 이후로 네 고모 결혼식 때 한 번 입었었나? 거의 입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것도 버리게? 너무 아까운데? 그렇게 아까워서 못 버린 게 여기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 필요 없는 건 버려야지. 쌓아두면 못 써. 어차피 줄 사람도 없고. 한복도 유행을 타서 요즘 그런 한복을 입는 사람이 없어 어차피 가져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쉽지만 미련 없이 그 한복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아깝다 싶었는데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거 버릴 거면 제가 가지면 안 돼요? 어? 너가 뭐 알아? 길어서 입지도 못할 텐데. 나중에 커서 입으려고요. 저 이렇게 예쁜 한복은 처음 봐요. 어? 가져도 되는 거면 나도. 나도 이거 입고 싶어. 뭐? 참나, 아유, 이것보다 이쁜 한복 널리고 널렸어. 왜 갑자기 욕심을 내고 그래? 치, 내가 먼저 말했는데. 나는 결혼식 할 때 입을 거란 말이야. 뭐? 나도 결혼식 할 때 입을 건데? 아우, 나중에 촌스러워서 입기 싫다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욕심 내려놔, 둘 다. 아닌데. 진짜 입을 건데. 그럼 뒀다가 둘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이 가져가든지. 그럼 나네? 재영이보다는 내가 먼저 결혼할 거 아냐. 그거야 모를 일이지. 엄마, 내가 쟤보다 4살이나 더 많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하면 장땡 아냐? 아유, 너가 잘도 그렇게 빨리 가겠다. 그럼 이건 다시 옷장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달라고 해. 무르기 없기야. 그때 가서 결혼식이 아니라 뭐 벌칙이니 뭐니 해봤자 소용없어. 솔직히 저는 그 한복에 그렇게 큰 욕심은 없었지만 그 애가 욕심을 내는 모습이 귀여워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 애는 정말로 그 한복이 퍽이나 마음에 들었던지 빨리 결혼하는 방법 같은 걸 연구하더라고요. 빈 노트에 그렇게 써놓고 빨리 어른이 된다. 대학교 들어가서 남자친구를 만든다. 대학생 때 결혼한다. 이런 글을 써놔서 엄마랑 둘이 배꼽을 잡고 웃었죠. 그게 제가 그 한복을 본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애는 그 애 우리를 떠나야 했으니까요. 벼랑간 아빠의 벼락 같은 소리가 쏟아진 건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퇴근 후 돌아온 아빠가 다짜고짜 그 애를 불러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이재영, 너 당장 나와. 이미 그 애는 우리 가족이 되어 하재영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전에 친모의 성을 붙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건 아빠의 오랜 고집이었어요. 정작 엄마도 딸로 받아들여 하재영이라고 불러주는데 진짜 아빠인 아빠만 그 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 이재영이라고 불렀거든요.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한마디 하려는데 그 뒤 아빠가 하는 말에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내 딸 아니라며? 뭐?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완전히 속았어. 얘 내 딸 아니래. 이거 봐. 여기 딱 증거가 있잖아. 그때 흥분한 아빠가 건넨 종이 뭉치는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지금이야 일반적이지만 그 애를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그 애가 13이 되던 해에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게 알려졌고 아빠가 어디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 몰래 친자 확인을 한 것이었죠. 그 결과는 아버지와 그 애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이상하다 했어. 난 그 여자 만날 때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거든. 내가 당신 몰래 바람 피우면서 그렇게 생각 없이 굴었을 것 같아? 나 말고도 남자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쓸데없는 기록을 남겨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지. 당신도 딱 봐봐. 얘가 나랑 닮은 구석이 있어? 하나도 없다고. 아빠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제외한 모두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거든요. 엄마는 결과지를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지 재차 물었어요. 여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당신 딸인지 아닌지 그게 나온다고? 못 믿겠으면 다시 해도 돼. 얼마를 주고서라도 할 테니까. 유민이 앞으로도 하고 제 앞으로도 하면 믿을만 하겠네. 그치?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제 외가 상대로 소송할 거야. 그동안 양육비 받아낼 거라고. 좀 조용히 해. 그래서 당신이 바람핀 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거야? 애가 있던 없던 당신이 바람핀 건 변함없는 사실인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죽어도 밖에서 애 만들어 와서 마누라 고생시킨다는 소린 들을 필요 없잖아. 나는 그거 억울했다고. 잔말 말고 너 얼른 짐 싸라. 이렇게 된 김에 당장 너네 외가에 데려다 줄 테니까. 아빠! 여보! 그 애가 아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 애가 더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의미였어요. 그런 말을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아빠가 그 애를 데려다 준다고 하니 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고작 그런 이유로 그 애를 내보내기엔 우린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정이 들었으니까요.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 좀 해. 그렇게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야. 왜 아니야? 내 딸도 아닌데 왜 내 집에서 키워? 진짜 당신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3년을 가족처럼 같이 살았어. 이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매정하게 내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만약에 이 결과가 잘못된 거면 어쩔래? 또 재영이한테 실수하는 거면 당신 어쩔 거냐고. 엄마의 말에 아빠는 그것도 맞는 말이다 싶었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았다며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엄마와 저, 남동생, 그리고 그 애만 남아 침묵을 지켰어요. 그 애도 충격이 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용아, 걱정하지 마. 뭔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게 맞으면요? 어? 그 검사 결과가 맞으면 저 정말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대신 대답해 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 검사 결과가 똑같이 나오더라도 엄마랑 언니 유성이랑 같이 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알겠지?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약속할게. 나중에 엄마한테 물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빠른 결정을 내렸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낳은 정만 정인 줄 알았는데 기른 정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 재영이가 없는 집은 상상할 수가 없었대요.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두 번째 검사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자로 나온 반면 재영이는 똑같이 불일치가 나왔으니까요. 그 뒤로는 거의 전쟁이었어요. 당장 외가에 보내겠다는 아빠와 절대 보낼 수 없다는 엄마의 싸움이요. 그건 아빠가 처음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을 때보다 더 심각한 싸움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길러야 하는 건데? 누가 당신더러 길을 해?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3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딸이라고 인정해 본 적도 없었으면서 여태 그랬던 것처럼 내가 키운다잖아, 내가. 애는 꽁으로 키워? 학교 보내고 옷 사입히고 먹는 것도 다 내가 버는 돈으로 하는데 내가 어디 길에서 부모 없는 애를 키웠으면 키웠지 그 여자 자식은 못 키워. 아주 분해서 못 키운다고.
내가 밖에서 일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키울 거야. 이제 와서 재영이를 어떻게 보내? 갈 곳도 없는 애를. 갈 곳이 왜 없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까지. 진짜 혈육이 있는데 왜 갈 곳이 없어? 거기서 애가 애답게 살기나 하겠어? 여기 와서 온갖 눈칫밥 먹으면서도 재영이 쟤 한 번도 이모네 돌려보내달라고 한 적 없는 애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돌아가면 쟤는 성인이 될 때까지 쭉 눈칫밥 먹으며 살아야 한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제가 눈칫밥을 먹든 제사밥을 먹든. 여보! 엄마는 아빠를 경멸하듯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정말 경멸이었어요. 엄마가 가장 싫어했던 바퀴벌레를 쳐다볼 때도 그런 표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해도 아빠가 선을 한참 넘었다고 생각했고요.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3년 전과 달리 아빠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저와 재영이는 한 방에서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고, 재영이는 아무 말 없이 멍하게 책상 모서리만 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께 등교하던 길에 갈림길에서 그 애와 남동생을 보내려는데 그 애가 불쑥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언니. 어? 나 언니가 너무 좋아. 왜 이래 징그럽게? 너무너무 좋았어. 언니. 알았어. 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여동생 생겨서 너무 좋아. 고마워. 얼른 가. 지각하겠다. 오늘은 언니가 먼저 가. 맨날 언니가 우리 가는 거 지켜봐줬으니까 오늘은 나랑 유성이가 언니 가는 거 볼게. 그래도 되지, 유성아? 그래. 뭐야, 별일이네. 알았어. 얼른 가. 먼저 갈게. 그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멀어지는데 그 애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 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싶긴 했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결국 점심시간에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안 받을 시간은 맞는데 이상하리만큼 불안한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단조퇴를 하고 집까지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 불안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의 옷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은 순간 인기척에 나가보니 엄마가 축축하게 젖은 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재영이는? 유민아, 재영이 어딨어? 재영이는? 갔어. 갔다니. 어딜 가? 네 아빠가 학교에 있는 재영이 데려다가 나 없는 사이에 데리고 나간 것 같아. 다시 데려오자. 가자, 어? 다급하게 엄마 손을 잡고 끌고 가려는데 엄마가 고개를 내저었어요. 이미 소용없다고요. 재영이가 가겠다고 했어? 뭐? 왜? 거짓말하지 마. 재영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가는 거 붙들고 물었어. 그냥 보내달래. 거기서 편하게 살고 싶대. 거짓말. 저는 오전에 제 손을 잡았던 그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떠나고 싶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갔어. 재영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그렇게 허무하게 그 애를 보낸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짐을 챙겨나갈 때 옷장 위에 있던 한복 상자도 가지고 갔다고 하더랍니다. 아빠한테 그건 자기 주기로 했다고 같이 가져가겠다고 했대요. 그래도 한 번씩 만나러 가자
어딘지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빠는 끝끝내 알려주지 않았죠. 그게 계기가 돼서 몇 날 며칠을 싸우던 두 분은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혼하셨고요. 그렇게 지나버린 세월이었죠.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붙들고 묻자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본명 이재용 맞아.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몰랐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알기론 지인의 집에서 좀 살다가 사정이 있어서 외가로 갔고 외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보육원으로 가게 됐다고 했었어. 보육원? 재영이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도 좋은 가정에 입양돼서 이름도 현영으로 바꾸고 잘 살았어. 지금도 난 장인 장모님이랑 연락드릴 만큼. 몇 살 때? 보육원에는 15살인가? 그랬을 거야. 장인 장모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딱 그만한 나이대 애를 원했었대. 현영이가 운 좋게 가게 된 거고. 그럴 수가. 잠깐만. 우리 결혼 전에 본 적 있잖아. 4년 전인가? 수종 씨네 집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때 당신 같이 온 거 아니었어? 왔지. 그럼 그때 나를 알아봤다는 건가? 어떻게 내가 당신이랑 살게 될 줄 알고 이걸 남겨? 어쩐지 그래서였나? 이상하게 아프고 나서는 자꾸 재혼 얘기를 하면서 당신 이야기를 하더라. 당신 혼자 된 거 너무 안타까웠는데 당신이랑 나랑 결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서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의지해보라면서. 재영이가 나를 알아보고 당신한테 나랑 재혼하라 했다. 이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나를 알아봤으면 아는 체를 해야지 왜? 그 사람 성격으로 보면 그냥 미안했던 게 아닐까? 뭐가 미안한데? 재영이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어. 피해주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자기 때문에 당신 가족한테 큰 피해를 입혔던 생각에 나서지 못했을 거야.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의붓딸이 조심스레 다가와서 뭔가 건네주더라고요. 상자에 있었는데 못 보신 것 같아서. 그건 편지였습니다. 그 애가 남긴 것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그 편지를 열었고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에 손을 파묻고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많이 많이 보고 싶었던 나의 언니. 이 편지를 언니가 보게 될지 내 남편이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언니가 보고 있길 간절히 바라면서 써. 난 언니 보자마자 알아봤어. 내가 매일 마음속으로 언니를 그려서 그런가 봐. 언니를 보니까 엄마도 보고 싶고 유성이도 잘 지내나 궁금했는데 막상 나서려니 나설 수가 있어야지. 나 때문에 언니네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되었다는 이야기 듣고 더 마음이 아팠어. 나도 떠나. 아주 먼 길을 가는 거라 언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니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언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부탁해. 우리 남편도 우리 시연이도 그리고 언니도
한복 내가 가져가 버려서 미안해. 보니까 언니가 먼저 결혼했더라. 돌려줄게. 난 진짜 결혼식 때 입었어. 그러니까 언니도 꼭 입어. 그리고 꼭 행복해야 해. 그에 닿은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아깝게 져버린 꽃다운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은 하나 없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고민했던 거예요. 어떤 기분으로 저를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는지, 어떤 생각으로 혼자 될 남편에게 저를 붙이려고 했는지 그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전 앞으로 이 두 사람과 함께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딸이 된 의붓딸도 그에게 미처 주지 못한 마음까지 더해 평생 사랑해 주려고요. 그 애가 그곳에서도 편히 쉴 수 있게 말이에요.